거울 앞 낡은 수건이 걸린 세면대. 한무철은 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남자, 주름지고 퀭한 눈동자를 지닌 노인의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다. 분명 그는 자신이 40대쯤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 남자는 아니었다. 입가에 깊이 팬 주름, 굳어진 이마, 그리고 손등에 돋은 검버섯. 이게 나라고? 그는 소름 돋는 눈빛으로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무철은 이 낯선 집에서 깨어났다. 자신을 돌보고 있는 노인은 자기를 길에서 쓰러졌던 사람이라 소개했고 병원도 경찰도 아닌 이곳에서 몇 달을 보냈다고 했다. 기억은 끊겨 있었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건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꿈, 무철아 돌아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무철은 가슴속을 뒤흔드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어느 날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자신이 살던 곳이라 생각되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허물어진 폐가뿐이었다. 낡은 벽돌, 무너진 대문, 그리고 사라진 시간. 그는 폐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숨이 막혔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달력. 2025년.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이 2025년이라고? 세상은 이미 자신을 두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이번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무철아, 넌 누군지 알아야 해.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렸다. 낙찰되셨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법원 직원이 내미는 서류를 마주한 김대식은 손에 쥔 볼펜을 잠시 멈칫들었다. 서류 상단 굵은 글씨로 찍힌 주소를 천천히 읽었다. 서울시 구동 79-2. 그 순간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곳은 바로 한무철의 집이었다. 대식은 입술을 꾹 다물고 사인을 했다. 잉크가 종이를 적시면서도 마음은 시리게 얼어붙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다. 아내 해숙, 세 자녀. 그들을 지키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게다가 무철은 사라졌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더는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 말없이 그의 죄책감은 고개를 들었다. 대식 씨, 오늘 백화점에서 진짜 득템했어. 소파 패드, 커튼 세트 완전 고급스러워. 해숙은 쇼핑백을 꺼내며 밝게 웃었다. 대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너머엔 들키고 싶지 않은 무거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 집이 무철의 것이었고 경매로 그걸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지자 대식은 마당으로 나갔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금연한 지 2년 하지만 오늘만큼은 입이 근질거렸다. 과거가 떠올랐다. 무철, 규태, 자신. 세 사람이 대운 빌딩 앞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대운을 잡자 외치던 시절. 그땐 우정도 돈도 세상도 거침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낙찰받은 그 집, 그 공간. 이젠 무철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 앞 골목에서 대식은 멈춰섰다. 낯익은 실루엣, 낡은 옷차림,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남자. 그가 돌아왔다. 무철이냐? 대식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그가 사인했던 서류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야야야, 봐라. 이 반지. 순금이야. 진짜 24K라고. 최규태는 카페 민들레 한가운데서 손을 번쩍 들며 반지를 자랑했다. 햇빛이 금반지 위를 스치자 반짝임이 더해졌고 목엔 금목걸이, 손목엔 굵은 금팔찌까지. 그는 오늘도 이 동네 성공남답게 등장했다. 형님, 요즘 진짜 조폭 느낌 나요. 황금옥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규태는 정색했다. 이건 폼이 아니라 증명이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잖아. 바닥부터 올라온 남자라고. 그는 자신이 이룬 걸 자랑스레 늘어놨다. 구두 한 켤레조차 사치였던 시절, 허리 끊어지게 일하던 과거, 그리고 민용을 홀로 키워내던 날들.
그는 이제 어깨를 펼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들 민용. 수술을 앞둔 민용의 병원비는 아직도 미납 상태였다. 규태는 여전히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장신구는 허세를 가장한 방어막이었다. 규태 씨,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중간 정산해야 한다고. 금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입꼬리를 올려 웃는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까짓 돈, 뭐 별거라고. 곧 한탕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민용이 아빠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은 허세였지만 그에게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병원 창문 너머에서 규태는 침대에 누운 민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료기기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아들의 숨결은 희미하고 고요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조용히 읊조렸다. 민용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무너져도 넌 무너지면 안 된다. 손목에서 팔찌를 풀어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보여줄 허세도 꾸밀 외투도 남지 않았다. 남은 건 아버지의 진심뿐이었다. 한서우는 손에 쥔 휴대폰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보며 입국장 앞을 서성였다. 김태영의 비행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공항 스피커에서 외국어 안내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한 번씩 조여들었다. 그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지만 서우는 그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 자신이 남아있진 않을까? 그 바람 하나로 그녀는 오늘 이곳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입국장 문이 열리며 김태영이 나타났다. 검은 셋업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넘긴 그의 옆엔 신부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다정한 눈빛, 팔짱을 낀 채 미소 짓는 얼굴. 그 장면은 한서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태영아. 그녀는 그를 불렀다. 그 순간 태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날 선 시선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왜 왔냐? 서우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냥 너 얼굴 한번 보려고. 지금 장난하냐? 넌 끝난 사람이라고. 그걸 몰라서 이러냐? 그의 말은 냉기 서린 칼날처럼 서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해. 나 너 좋아했어. 아니, 지금도 좋아해. 태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넌 사람 마음을 소유하려 들지. 그게 얼마나 질리는 줄 알아? 그게 사랑이었어. 아니, 그건 욕심이었어. 그 한마디에 서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등을 돌려 신부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입술을 꾹 깨문 서우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실종자 한무철, 구에서 유사인물 목격. 눈물에 젖은 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 사랑은 무너졌고 자존심도 무너졌다. 이제 남은 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뿐이었다. 부뚜막 식당 안. 점심시간이 한창 끝나가고 김아지는 식탁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점퍼에 굵은 체격의 사내들이 들어섰다. 셋. 시선만으로도 분위기가 가라앉을 정도의 위압감. 여기 한태야 있지? 그중 가장 앞선 사내가 반말을 툭 던졌다. 김아지는 당황하지 않고 똑바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없어요. 지금은요. 그럼 언제 와?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안엔 안 옵니다. 남자들은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냐? 우리 시간 없어. 그냥 돈만 받으면 돼. 아지는 식당 조리대 너머로 몸을 나와 손을 닦았다. 돈 얘기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긴 제 공간이기도 하니까. 너는 누구냐고? 문신이 있는 사내가 성큼 다가섰다. 설마 갚아주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의 빚이란 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계약서라도 갖고 계세요? 당연하지. 5천 빌렸고 이자 쳐서 지금은 7천이야. 한 달 만에 40% 이자가 붙은 건 불법이죠.
아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이건 협박이지 금융이 아니에요. 식당 안에 정적이 돌았다. 사채업자의 눈에서 노기가 번뜩였다.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맘에 안 드는데. 그 순간 부뚜막 사장 최진태가 조리장 뒤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국자 하나를 들고 카운터를 넘어왔다. 여기 CCTV 돌아가는 거 아시죠? 손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이에요. 사채업자들은 순간 주춤했지만 금세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지. 근데 다음에 태아 나오면 그냥 안 넘어간다. 그들은 문을 닫고 나가면서도 뒤를 흘끔거렸다. 정적이 흐르고 아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너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태아 씨가 왜 그렇게 숨으려 했는지, 누굴 지키고 싶었던 건지. 아진은 태아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젠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카페 민들레의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셔츠, 허름한 바지, 구분 등. 하지만 그 얼굴을 알아본 순간 황금옥의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다. 저 혹시 여기 무철이라는 사람 살았었나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멍한 울림이 있었다. 금옥은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삼켰다. 그리고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여인 이미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떨리는 눈빛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정말 무철이야?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익숙한 얼굴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순간 미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해. 사방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김대식이 들어섰다. 그는 무철을 보자 걸음을 멈췄고 눈빛이 흔들렸다. 무철아. 무철은 대식을 뚫어져라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를 아시는 분이세요? 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고개를 돌렸다. 무철은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이 동네가 낯설진 않아요. 근데 기억이 꿈처럼 흐릿해요. 어디서 할머니가 절 부르던 소리만 자꾸 맴돌아서. 그 말에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당신 여긴 우리 집이었어. 당신이 지켜야 했던 집이었어. 무철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다시 돌아온 건가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간도 함께 멈춘 듯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이 기억한 길. 그 길 끝에 돌아온 무철. 하지만 그의 존재는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다. 여러분, 오늘 29화 뇌피셜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은 무철의 귀환, 대식의 죄책감, 서우의 무너진 사랑, 그리고 사채업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아진까지. 각자의 갈등이 하나씩 폭발하며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철은 과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식은 낙찰받은 집을 어떻게 할까요? 진실을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서우는 무너진 사랑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상상력이 곧 다음 뇌피셜의 재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혼자 보기 아깝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